정치구구단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짧게 질문 드릴 테니까 또 짧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될 때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7조 같은 경우는 이적단체 관련 조항은 뭐 지금 이미 드러날 때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정도의 개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폐지보다는? 이번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문제되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한에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라고 얘기한다면 먼저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북한 형법 문제입니다. 북한 형법의 대부분의 포교나 선교 뭐 등등을 위해서 다 지금 감금돼 있는 사람들이 형법 60조에 나와 있는 소위 국가전모 음모죄라는 걸 가지고 최고 무기교화형부터 사형까지를 시킬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남북관계의 변화를 북한에서 얘기했을 때에 그와 관련된 부수조항으로서의 법률 개정 문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마땅히 북한 형법 문제를 같이 얘기했어야 맞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으면 거기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얘기죠. 예. 일단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정도의 개정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7조 같은 경우 드러내는 때가 이미 됐다. 그거는 2004년도에 예. 사실은 이제 뭐 그 당시 열린우리당하고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 합의를 봤던 사항인데 열린우리당의 강경파 그리고 이 새누리당에서는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분들이 반대를 해서 합의를 해놓고 처리를 못한 거였죠, 사실. 예. 윤태권 실장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제는 뭐 지금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그 남북의 위상차라든지 그 솔직하게 지금 뭐 우리가 뭐 북한에 의해 적화되고 이런 것 등을 감안할 때 대체 입법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그걸 했을 경우에 북한도 압력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뭐 자기들 형법 고치라 말하고 직접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도 대체 입법 내지는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장소가 좀 아쉽긴 해요.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장소가 평양이라는 점, 네.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네. 두 분 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저는 천정배 원내대표 시절 취재할 때 기억이 납니다. 정말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하는 화두를 꺼냈고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이걸 반드시 좀 관철을 해야겠다. 그런데 협상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정도 수준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이게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과 야당 내 강경파들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기억을 그렇죠. 한번 그 당시에 되살려주시죠. 열린우리당에서는 당대표가 이부영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원내대표가 김동영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이부영, 김동영 라인 사이에서 합의를 봤죠. 그래서 양당에 설득을 하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제 반대하시던 분이 천정배, 유시민 이쪽에서는 박근혜. 예. 그래가지고 안 됐던 거죠. 예. 네. 천정배 원내대표는 원래 폐지 쪽을 주장했던. 그러니까 그 유인태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되게 아쉬워하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발 나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많은 그 586 그룹의 정치인들도 그때 우리가 한 발 나갔으면은 훨씬 좋았을 건데 이러는데 지금도 거기서 교훈을 얻을 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좀 흥미로운 거는 다 지나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말이 약간 다릅니다. 당에서는 그 청와대에서 폐지 쪽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언제 폐지까지 이야기했냐. 당에서 오바했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예, 네. 국가보안법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하는 법이다.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것이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남북관계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런 취지에서 한반도가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문제를 비롯해서 협의할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장소가 평양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보수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나갔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늘 발언을 다시 한번 좀 기회가 되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발언을 왜 다시 들려드리느냐 이 발언 나간 다음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당대표의 신문이십니다. 근데 북한에 가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셨는데 이 지도자의 뭐 소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보안법 폐지를 거기 가서 뭐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정권을 갖다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거기 가서 각오를 다지고 그러시는지. 김병준 비대위원장, 대한민국 제1야당 보수 정당의 대표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의 사실상의 대표입니다. 현재로서는. 김병준 위원장의 이 발언을 윤태원 실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딱 이 발언만 보면은 국가보안법 폐지해서 안 된다. 그거보다는 때와 장소, 뭐 TPO에 대한 지적이니까 뭐 그런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태훈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 가지 좀 부족한 거는요. 뭐 국가보안법 문제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남북 관계가 정권이 교체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 이거를 이 민주당이 독점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큰 잘못이다라는 점을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 중에 큰 잘못은 독일 같은 경우가 69년부터 동방정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브란트부터 시작해서 슈미츠까지는 3인당 정부에서 하지만 그 이후에 통일을 완성시킨 것은 콜 수상이 하거든요. 기민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슈레더 그다음에 메르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취재하는 남북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 민주당만 가서 합의 보고 그거를 표결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온 국민이 온 정치 세력이 합의해서 상당히 일관되게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북한 쪽에다가도 앞으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 한반도 남쪽에서의 평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다라는 점을 지적했어야죠, 사실은요. 예. 저는 정말로 100% 동의고요. 이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콜이 통일이라는 꽃을 피웠고 그 사람이 동독의 과학자로 있었던 여성 과학자 앙겔라 메르켈을 픽업해서 의원, 그다음 뭐 그때 이제 청소년부 장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통일 독일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당도 저는 그 정도 포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부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 노무현 정부 때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창했을 바로 그때인데 그 당시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당시 정책실장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출자 총액 제한제도 같은 것도 그 나름대로의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좌우를 함부로 논할 사안은 아니다. 저 때는 아마도 한나라당 측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 노무현 청와대, 열린우리당을 전부 좌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4년이라는 시점이 그러니까 이제 탄핵 문제가 마무리됐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4대 개혁 입법을 밀어치고 그게 상당히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국가보안 문제가 분명히 인권 문제고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안보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타협안이라도 한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 번쯤은 본인의 이전 생각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 당시에 김병준 당시 정책실장 이야기를 들어봐도 김병준 실장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의 화법은 절대 구사하지 않는다. 글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글은 아마 발언이 아니라 글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참모, 지금 장하성 실장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 실장도 최근 뭐 발언에서 이제 몇 번 비판을 받긴 했지만은 조심스럽잖아요. 특히 정치적 발언 같은 경우에 더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때하고 이제 지금하고는 좀 상황의 처지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보안법 폐지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얘기는 없이 이해찬 대표가 평양에 가서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진짜 속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는데 지금은 야당 대표로서 이제 정치적 공세가 필요하니까 문제를 제기한 거고 사실은 지금은
지금 이해찬 대표가 국가보안법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앞으로 비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고, 이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비준이라는 의미가 정권이 바뀌어도 어떻든 법적 구속력을 갖고 계속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가 한 발을 먼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집권당에서 취하는 태도는 한 반보 정도만 먼저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반보를 넘어서서 이제 한 발, 두 발씩 막 나가버리면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문제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저는 그 여당도 유념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일단 그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어떻든 지금은 대땅투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수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논의를 할 때가 온 거죠. 저는 말이죠.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할 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보수 성향의 의원이 얘기했던, 대한민국 보수 세력에게는 보수 세력이 신념으로 믿고 있는 세 가지 축이 있다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여기에 국가보안법이 보수 세력이 기대해야 할 중심축 중에 하나라고 그 보수 정당의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발언이 1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뭐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 정당이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겠죠. 근데 이게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것이 보수 정당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제가 선회를 한다면은 그분들은 평화와 안보의 상징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좀 바뀌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나 여권도 그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이겁니다. 정말로 이번에 국가보안법 폐지시키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좀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강한 이니셔티브를 잡고 싶은 것이냐. 둘 다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둘 다는 쉽지가 않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정말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키고 싶다면은 이해찬 대표 발언이 달랐어야 했죠.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남북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식의 발언이 나올 때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대표의 결과죠. 윤태원 시장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반응 이 부분에 대한 뭐 비판적인 논조보다는 이해찬 대표의 그러니까 발언이 좀 이해찬 아쉽다. 대표의 그 전략적 목표가 정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인지 국가보안법이라는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잡고 싶은 건지 그게 좀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북한 형법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요. 2004년도에 저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 안에서 대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한 미래연대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저거를 금과 옥조처럼 기둥으로 삼아야 된다고 해서 같이 토론이 붙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최병렬,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신 김기춘, 이분들하고 밤새도록 논쟁이 붙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의원은 황진아 의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군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2004년도에 그때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이 이적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드러내도 무방할 것 같다. 찬양 고무죄.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 논쟁이 됐던 부분 중에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 뭐냐면, 왜 북한에서는 뭐 전범목제를 비롯해서 간첩죄 여러 가지 다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왜 한국 사회에서 얘기 안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때와 조건에 맞게 제기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해서 보수 진영에서 북한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굳이 날것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남북 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나서 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위장 평화쇼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계속했던 기억 혹시 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정태근 의원님 발언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조금 전에 뭐 이해찬 대표의 그 발언 자체, 장소의 부적절성에 집중해서 뭐 조공 외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여전히 제2차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비판이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을 염두에 둔 반응인 건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국민 다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참 잘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조금은 궤를 달리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지지율도 변화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 실체적으로 진전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까지를 포함한 대화 국면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면 이 화해와 평화의 국면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그 협상에 대한 수위를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볼턴식, 리비아식 얘기 나오다가 지금은 단계적인 것들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또 협상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내에 보수를 대표한다고 한 축을 잡고 있는 정당 내에서 그런 변화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위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따져도 좀 아쉬움이 많아요. 한국당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뭐 남북 관계가 잘 안 되다든지 북미 협상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그때 국민들이 역시 한국당 말이 맞았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너희들이 초쳐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더 화가 날게 만드는 식의 발언들하고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잘못돼도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돼도 비판하기도 힘들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유한국당 안에서 나와요. 뭐 고모부를 처형하고 측근들을 총살하고 이런 무자비한 인권이라는 의식은 전혀 없는 그런 북한의 지도자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굴복할 때까지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두 분은 자유한국당의 반응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면을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서 나오지만은 그간의 남북 관계가 진전이 안 된 거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을 했고 박근혜 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뭐 이해찬 대표 발언은 엄연한 사실 왜곡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정부 때에도 2009년 5월 달에 2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집권 바로 2년 차에. 그 2차 핵실험이 있었던 시기가 뭐였냐면 한아세안 정상회담 바로 있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에는 3차례 핵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 먼저 과거에 남북관계가 특히 비핵화 문제가 돼서 진전된 것이 마치 전 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해서 이것에 일차적인 책임을 두는 모습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렇게 어렵게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끌어가듯이 야당에 대해서도 큰 기조에 있어서는 우리도 비핵화에 공감한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신들하고 견해가 틀리니까 맞춰가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능동적으로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입장이 나오고 뭐 바른미래당에서도 입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한쪽에서는 공세를 취하고 한쪽에서는 실질적인 것이 없지 않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가 제가 보기엔 더 심각한 거예요. 정태훈 의원님 제 질문에 대한 즉답은 안 하시고 어쨌든 간에 그게 잘 안 됐던 거는 북한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 얘기는. 이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남북 관계가 잘 안 됐던 것은 북한 정권 때문이다. 그럼요.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김태훈 시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정말로 이제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은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문에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은 북한이 이제 그 자기들 체제에 대한 위기에 제일 큰 위협으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그 신급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없었으면 지금 핵실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북이 정말로 통일이 돼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 북한과 협상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의지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뭐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뭐 김대중 정부 때도 연평해전이 있었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남북 관계는 계속해서 진전을 시켜 나갔다. 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핵실험은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했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개성공단 폐쇄했고 금강산 관광 중단했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 사실은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것은 노태우 정권 때의 기본 합의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칭되지 않은 전력을 만드는 결정적인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라는 관점 속에서 이 비핵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전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인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이고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왜 보수 진영에서는 14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냐면 제네바 합의가 아니라 베이징 합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핵실험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14 공동선언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 북한은 일관되게 핵무력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점점 당겨가면서 하면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문제가 핵 문제와 별개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수 진영에서는 일관되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한국당을 보면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최근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게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우리 국가 문재인 대통령 뭐 전체 최종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 변화의 흐름을 비가역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옛날에 너희들이 이랬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안 돼가 아니라 당신들도 이 변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뭔가 공간을 내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야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에서 예전과 같은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되는 라고 거죠.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 말씀은 오늘 좀 토론을 좀 제가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금강산 관광은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고요. 개성공단도 북한의 잇단 핵실험 이런 도발 행위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이제 민주당 정부였다고 한다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얘기는 아마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도 1년 전만 해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말폭탄이 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래서 북한이 대화 국면에 나오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를 180도 전환시켰다. 바로 여기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의 전제가 틀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든 북한이 기조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 본인들이 핵무력을 완성을 하고 이전보다는 상당히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었고 그 속에서 이제는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경제로 전환하자라는 큰 기조의 변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6차 실험을 하기 전까지의 태도라는 것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국 사회 내에서 민주당 정권이든 뭐 지금 그 자유한국당 정권 그 당시에 새누리당 정권이든 본질적인 차이가 과연 있었겠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좀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태훈 의원님 같은 제가 드린 질문의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윤태곤 시장 생각은 어떠세요? 문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 가지 트럼프 정부의 출범 그리고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핵무기 무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섰고 또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 이 삼박자가 맞춰진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삼박자가 맞춰지는 때를 놓치지 않은 것 이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부시 정부 시절이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막 또 이제 북한이 한참 핵 개발을 하는 와중인데 문재인 대통령 보고 그 사람들이 뭐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지 않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을 때도 남북 관계 진전은 끊임없이 추진해 가야 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아마 민주당 정부의 기조인 것 같고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그런 도발 행위를 하면은 응분의 책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변화를 유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남북 관계는 어느 정권 때 큰 변화를 맞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종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정확한 명칭은 조직강화특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되는 일 같은데 이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조직강화특위위원으로 일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상당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전원책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이회창 총재님 그 곁에 대변인을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죠. 나흘 만에 그만두고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 나이에 현실 정치를 할 배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 보수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다. 저라도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 중앙위원을 맡았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이야기 들은 김에 하나 더 듣죠. 그 다음에 준비된 발언 있죠? 한 사람을 잘라도 그 박수를 받을 수 있고 뭐 60%를 물갈이를 해도 이 조광위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광위원으로 온다니까 많은 언론이 뭐 차도살인이다, 단두대다, 뭐 그런 만평이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그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소 키우는 사람이지 소 잡는 백정이 아닙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 이제까지 조광위원으로 왔던 분 중에서는 가장 그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가장 상징적인 쇄신을 할 수 있는 그 조광특위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또 데리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람을 잘라내야 하는 악역을 자기가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전원책 변호사를 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 세 가지 드는 생각이요. 전원책 변호사가 정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정권을 준 사람은 누구냐? 김병준 비대위원장인가? 그럼 김병준 비대위원장 애당초에 정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첫 번째 딜레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냉정하게 봐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원책 변호사의 조광특위가 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막 교체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국민들이 한국당의 어느 지역 당협위원장이 바꾼 걸 가지고 이게 큰 변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원외에 있는 인사가 한국당 당협위원장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조직강화특위위원을 맡았고 외부 인사 3명의 인선권까지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뭐 두 분과의 말씀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전원책 변호사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고정 출연을 상당히 길게 했었는데 지난 지방선거 끝난 직후에 보수 세력 정치 고수의 일침이라는 코너에 출연을 해서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묘하게 맞물려 떨어지는 발언입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그 어젠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쇄신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책임지는 어떤 중진도 없었습니다. 예. 뭐 정계은퇴를 하는 분도 없었고 난 정말 반성한다고 석고대죄를 하는 분도 없었습니다. 한쪽은 야진에서 큰 전사들인데 지금 집권 여당은 이쪽은 온실 속의 화초란 말이에요. 전직 관료들, 전직 잘 먹고 잘 살던 변호사들 그리고 이 집이 넉넉하게 자란 문자들, 금수저들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폐허가 된 데서 새싹이 원래 돋는 법이니까 어차피 보수는 재건되겠죠. 그 재건을 누가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그 민족의 운명으로 나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쇄신해야죠. 예. 그 자유한국당으로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라고는 그 온실을 해체를 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이 태어나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인사들이 배제되는 형태의 정계 개편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나는 무조건 중진들을 뭐 배제하고 3선 이상의 전부 다 책임져라 하는 것도 나 반대를 합니다. 그중에 올곧은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기회를 못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